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계약법 총론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3페이지입니다. 자, 303페이지의 계약법 총론 쪽을 보니까 01번의 계약의 유형과 관련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기억이 예약은 항상 물권 계약이다. 예약은 계약이라 그랬습니다. 예약은 계약이니까 채권행위죠. 그래서 물권 계약 아닙니다. 채권행위, 채권 계약입니다. 자, 이 기억 틀렸고 니은번에 유상 계약은 모두 쌍무 계약이다 그랬는데 요거 2번을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쌍무 계약 모든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모든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이러면 이건 틀려요. 모든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 맞지만 모든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 아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유상 계약 중에서 현상 광고가 있는데 이 현상 광고는 편무 계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쌍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의무가 있다 이 소리란 말이죠. 근데 편무 계약은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유상 계약 중에서 현상 광고 하나는 편무 계약이다. 그래서 한쪽 편만 의무로 한다. 그래서 현상 광고를 낸 쪽에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편무 계약이다. 그래서 유상 계약이 모두 쌍무 계약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 현상 광고에 하나 예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번 매매 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계약이니까 디귿번 맞고요. 그다음에 리을본 교환 계약은 쌍무 유상 요물 계약인다. 그런데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이에요. 그냥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별도로 물건이 지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요물 계약은 현대 계보라 그랬죠? 요물 계약은 뭐라고요? 현대 계보. 현대 계보이기 때문에 교환 계약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자, 그다음에 미음본이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니까 맞고 계약권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 됩니다. 요물 계약. 그래서 현대 계보할 때 계가 요물 계약이죠. 낙성 계약은 승낙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말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요물 계약은 물건이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은 계약금이 건너가야 되니까 그래서 비읍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리을, 비읍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04번으로 가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나 유상 계약이 모두 쌍무 계약은 아니다. 이거네요. 이거 모든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나 모든 유상 계약이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유상 계약이 모두 쌍무 계약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네. 요 얘기. 모든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지만 모든 유상 계약이 쌍무 계약은 아니다. 쌍무 계약은 아니다. 왜 하나가 예외가 있다. 뭐 때문에 예외가 있다고요? 현상 광고 하나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는데 현상 광고는 편무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증여와 사용 대차는 쌍무 계약이다 그랬는데 틀렸네요. 요것은 편무 계약인데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 어떤 거냐면 증여하고 사용 대차 이 사용 대차의 뜻이 뭐예요? 사용 대차 공짜로 쓴다는 거예요. 사용 대차 공짜로 쓴다. 사용 대차. 그래서 증여와 사용 대차는 이게 무상이고 편무입니다. 이게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암기할게요. 증사무편 이렇게 암기를 하겠습니다. 증사무편이다.
이거는 헷갈리기 때문에 암기 안 해놓으면 문제 섞어놓으면 답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증여하는 것도 증여를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죠. 그러니까 무상이에요. 그리고 증여를 하는 쪽에서는 한쪽 편만 의무가 있어요. 한쪽 편만 의무가 있으니까 편무라는 것은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용대차도 공짜란 말이죠. 그것도 제공하는 쪽만 의무가 있으니까 편무계약이에요. 그래서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편무다. 편무는 한쪽 편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사무편 요거는 완벽하게 좀 애워놓지 않으면 섞어놓으면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사무편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증여와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라고? 편무계약. 여기 무편이니까 편무계약이란 말이에요.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 무편이니까 무상하고 편무니까 쌍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쌍무는 쌍방이 의무가 있다는 건데 증여는 제공하는 증여자만 의무가 있는 거고 수중자는 의무가 없어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대차도 쓰게끔 제공하는 사람만 의무가 있지 사용하는 사람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증사무편 그래서 이 편무다 쌍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리는 시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려요. 세 번째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을 우리가 보충금이라는데 이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충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매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유상계약에서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담보책임이에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위험부담, 그래서 뭐라 그럴까 하자 담보 책임 때문에 그래서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이 위험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험부담하고 동시항변권 위험부담하고 동시항변권 위험부담과 동시항변권은 이것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위험부담과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반면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것은 담보책임, 소위 말하는 하자 담보책임입니다. 하자 담보책임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실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유상과 무상을 구별하는 식은 유상계약에 관해서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래야 되죠. 이게 4번 틀렸고 5번에 교환, 매매, 임대차는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의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교환이나 매매나 임대차는 처분권 없는 자가 계약을 하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가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가 계약을 해도 유효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환, 매매, 임대차는 처분권 없는 자가 그러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행위죠, 의무부담행위죠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유효.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예.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가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계약 자체는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라 유효다.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6페이지 쪽으로 가서 09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나왔습니다.
1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자판기라 그랬습니다. 자판기는 예를 들어서 캔커피 1,000원, 그다음 배즙 1,000원 이렇게 해서 청약을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1,000원짜리 넣고 빼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인. 뭐 지하철에 1구간 1,200원, 뭐 2구간 1,400원, 뭐 이렇게 지하철의 자판기, 그 차표 자판기입니다. 지하철에 그런 거 누구나 돈 넣고 그냥 누르면 다 차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역에 있는 자판기. 대구는 1구간, 2구간 구별이 있나요? 구간별 이렇게 1구간, 2구간 이게 구별이 있습니까? 없죠. 예. 이렇게 지금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구간별 요금제거든요. 그러니까 1구간이 뭐 1,200원이다. 뭐 2구간은 1,400원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금액이 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간별로. 지금 이제 대구 지하철은 구간을 이렇게 구분 안 해놓은 것 같던데 보니까. 자, 그래서 지하철의 그 차표라든가 자판기 같은 건 전부 다 청약이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 2번에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인에게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는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약을 발신한 후 청약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그 청약의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청약의 형역은 유효하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4번에 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도 청약을 하였는데 을이 이에 대해서 대금을 낮추어 승낙을 했다.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걸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변경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이라 그래요. 변경된 승낙, 조건을 붙이는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을 본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이 대금의 확정 없이 자기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을이 1억 원에 사겠다는 표시를 하였다면 갑을서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아니죠. 을이 1억 원에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는 청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약을 지금 갑이 대금의 확정 없이 주택을 팔겠다는 것은 이건 구체적인 청약의 의사표시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에 팔겠다라는 걸 제시해야 되는데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그냥 막연히 팔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청약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을에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는 승낙이 아니라 이것은 청약이기 때문에 다시 갑이 거기에다가 승낙을 해야만이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을이 1억 원에 사겠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12번으로 가봅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 보니까 기억번 갑은 자신의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을 하였는데 병이 승낙을 했다. 그러면 청약을 하게 되면은 그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아니라 엉뚱한 제3자가 승낙을 했죠. 다시 갑은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병이 승낙했으니까 청약을 받은 상대방인 을이 승낙을 하지 않고 3자가 승낙을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승낙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승낙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번 저 병이 사겠다고 승낙한 것은 그것은 승낙이 아니라 청약이 돼 버려요. 그 청약. 병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승낙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청약이고 청약자가 다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성립이 되지 않았고요. 니은번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 내용이 일치되고 모두 상대방에 도달했다. 요 니은번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차 청약이라 불러요. 동일한 목적물과 동일한 금액으로 청약을 했으니까 양자가 모두 같은 물건 같은 금액으로 청약을 했기 때문에 양 청약이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된 것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 청약은 마지막 청약 내용이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니은번은 성립인 계약이 성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을 교차 청약이라 부른다. 교차 청약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디귿번 갑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표시하였는데 을이 승낙한 후 사망하였지만 그 의사 표시가 도달했다. 제한 의사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죠? 예, 그럼 상속인이 책임질 거기 때문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디귿번도 성립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을번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시계를 매수하라는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을이 1만 원을 깎아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갑에게 도달했다. 깎아주면 승낙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이고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하는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뭐로 본다고 했어요? 새로운 청약.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보니까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 다음 미음번 갑이 매매 대금의 확정 없이 을에게 집을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한 것은 이것은 청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 18번 볼게요. 18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억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이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니까 기억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발송할 때 여기서 격발승 그래서 승낙의 통지는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송할 때 격발승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이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신뢰 손해에 한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그래서 중도 파기라면 불법 행위를 구성하니까 신뢰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1번 교차 청약의 경우에 나중에 청약이 발송된 때에 계약이 나중에 청약이 발송된 게 아니라 도달 양 청약이 도달해야 되니까 교차 청약은 마지막에 발송된 청약이 도달을 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발송된 게 아니라 도달입니다. 자, 미음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거기 밑줄 쳐볼게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요 미음번을 뭐라 부를까요? 이거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미음번을 뭐라 본다고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그래요. 자, 한 번만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기 지리산에 있는 약주꾼이 저한테 한약재를 파우치를 다려가지고 한 박스 보내왔다는 겁니다. 샘플 5개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드셔보시고 몸도 가뿐하고 왠지 눈도 잘 떠지고 그러면은 이거 좀 5만 원에 사주세요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 5개를 먹고 난 다음에 왠지 눈도 잘 떠지고 몸도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를 뜯은 다음에 제가 파우치를 갖다가 이렇게 싹둑 자르는 사실이 있을 때 그럼 저 지리산의 약초꾼이 제가 파우치를 잘랐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몰라도 제가 이게 파우치를 가위로 싹둑 자르는 사실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라는 겁니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또 하나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유료 주차장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0분에 1,000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유료 주차장 입구에 보통 다 유료 주차장이다. 그리고 시간당 얼마다 이게 써져 있는데 30분에 1,000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거기를 차를 몰고 들어가서 쫙 파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비를 내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착 파킹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은 성립합니다. 이거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하고 그 미음본이 바로 그 의사 실현에 대한 법 조문입니다. 법 조문. 예, 그래서 미음본은 맞는 겁니다. 17번에 4번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걸 보겠다. 이건 깡패가 하는 짓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깡패가 하는 짓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기본 강의 시간에. 그래서 기억이 확 날 텐데 깡패가 하는 짓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그 반송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을 보겠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건 계약. 그래서 승낙의 자유를 박탈한 거다. 승낙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반송해 줘야 될 의무도 없고 그렇습니다. 요즘 바쁜데 언제 반송을 할 거야 그거를. 그래서 그 물품을 송부하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한 경우에 그건 깡패가 하는 짓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반송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반송 의무가 없어요. 계약의 승낙의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서 반송 의무는 반송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송하지 않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아닙니다. 반송해줘야 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깡패가 하는 짓이다.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저 홈쇼핑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한테 다 발송하고 난 다음에 반송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된 거니까 다 계좌로 돈 붙이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깡패가 하는 짓이. 그럼 뭐 홈쇼핑 다 돈 벌으라고? 자, 거기를 봤고요. 자, 이제 3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13페이지에 그 21번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좀 이론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8월 1일 경에 지금 매매 계약을 했다. 한옥이라고 하는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있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이 한옥이 이미 7월 25일 경에 7월 25일 경에 화재가 나가지고 이미 전소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8월 1일 현재를 놓고 봤을 때 7월 25일 날 화재가 나서 한옥이 타버린 것은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8월 1일을 현재로 놓고 봤을 때 목적물이 계약 이전에 이미 타서 존재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불능이 된 것은 원시적 불능이라 부른다는 거죠. 원시적 불능인데다가 여기 지금 뭐라고 되냐면 전소니까 몽땅 다 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전부 다 탔다는 소리니까 전부 불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고 전부 불능이었을 때 이 8월 1일 날 이 계약을 한 8월 1일 날 이 매매 계약은 사법성의 효력이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이고 전부 불능이었을 때 이 8월 1일 날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다.
주의해야 될 것은 전부 불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부가 불능이다. 일부가 불능일 때는 이때는 이것은 대금 감액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전부 불능이어야 되는데 일부 불능이면은 이건 뭐로 간다고요? 대금 감액. 대금 감액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계약을 할 당시에 목적물이 다 타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습니다. 모르고 계약했으니까 선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데 대해서 아무런 과실이 없습니다.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선이 무과실이면 그러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신뢰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합니다.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액은 신뢰이익을 배상해주면 된다. 다만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었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 상대방이 악이었거나 과실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과실이다, 악이다. 알았다는 말은 불이 나갖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 계약했다.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은 그 21번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죠. 거기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이것은 계약 면적이 미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평을 계약했는데 90평만 하고 10평이 모자랐다. 그러면 90평이 건너왔고 10평이 모자라는 부분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럴 때는 10평에 대해서 뭐로 가는 거예요? 대금 감액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 불능으로 가는 거거든. 일부 불능. 그러니까 100평 계약했는데 90평 건너오고 10평 모자른다. 10평 모자르는 것이 원시적 불능이다. 그래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해버리면 무효가 돼버려 계약 자체가. 그럼 90평도 돌려줘야 돼. 90평 돌려주는 것보다는 100평 계약했는데 90평 건너왔으니까 모자른 10평만 대금 감액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해버리면 무효가 돼버려서 90평도 도로 줘야 돼. 무효가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억에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주로 이제 10평, 20평, 100평, 200평 이렇게 평수를 지정한 것은 수량 지정 매매라 그래요. 다시 한번 계약을 하면서 100평이다, 200평이다, 500평이다 이렇게 계약한 것을 수량 지정 매매라 그러는 겁니다.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했다.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로 간다고요? 대금 감액.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저기 이제 무효가 돼버린다니까 무효. 무효가 돼버리면 그나마 토지가 넘어오지도 않고 무효니까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니까 다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 계약을 깨버리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평수만큼 대금 감액이 맞단 말이에요. 이건 일부 불능이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인정이 안 돼요. 니은번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됐다. 그러면 공용 수용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소유권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자, 디귿번 계약 교섭 중
부당한 중도 파기가 있었다. 그러면 불법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신뢰이익 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이를 신뢰를 상대방이 손해를 입혔다. 계약 교섭 중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이를 신뢰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요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중도 파기로 인해 가지고 신뢰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해 갖고 신뢰이익을 배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인정해서 손해배상으로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그래서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가옥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아주 굳이구만. 굳이요. 왜 굳이가? 가옥. 아주 옛날 판례라는 생각이 확 들잖아요. 요즘은 주택이라 그러지 누가 가옥이라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판례구나라는 게 아주 꾸지구나라는 게 확 느낌이 오죠. 예. 자, 가옥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 명의로 가옥이 3자가 방하로 가옥이 전소가 됐다. 요거는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왜요? 계약 체결 후라고 돼 있으니까 후. 그럼 여기 보세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체결하기 뭐예요? 이전에 발생하는 이전에.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해야지만이 원시적 불능이고 이후에 발생해서 불능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불능이 된 것은 후발적 불능이고 이것은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불능이 돼야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리얼버는 매매계약 체결 후라고 하는 후, 그 한 단어가 후발적 불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의 문제를 발생시켜요.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 자, 그 다음에 미음벌입니다. 화가의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과실로 그림이 파손됐다. 이것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임대차 계약을 뭐라서요? 후라고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라면 후발적 불능. 이것도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읍벌입니다. 토지 분할에 행정관측의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면적이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한다. 거기 박스 보세요. 분할 제한 면적에 해당하여 이미 계약 당시부터 분할이 불가능하다. 그 건축법 57조에 보면은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있어요.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던가요? 60, 150, 200이에요. 그러니까 60, 150, 200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거기에 미달한다. 계약 당시부터 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토지 분할하겠다. 분할해 주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분할이 안 되는 놈을 분할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원시적 불능이란 말이죠. 뭐라고요? 원시적 불능. 이미 분할 제한 면적 미달이었기 때문에 분할 자체가 안 돼요. 분할 자체가 안 되는 걸 분할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에 해당이 된다. 60, 150, 200에 미달되면 분할이 안 되는데 그놈을 분할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분할이 안 되는 놈을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22번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2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 박스칩니다.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가 뭐예요? 악의 또는 알 수 있었다가 뭐예요?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이유로 민법 535조 유추 적용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봐요. 여기 악의였거나 과실이다. 악의가 뭐예요? 알았거나.
과실은 뭐예요? 알 수 있다. 그러면 XX는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X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악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알았거나 과실은 뭐라고요? 알 수 있었다.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없다라고 딱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네. 자, 2번 갑니다.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는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여기 지금 뭐라고 됐나요? 선의면서 뭐 해야 된다? 무과실. 선의 무과실까지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틀렸고 무과실을 요하는데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틀렸고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 3번 했고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2번은 안 했습니까? 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후로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계 배상이다. 이계 배상이 이행이익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계 배상이 뭐라고요? 이행이익. 7번 보세요. 여기 이행이익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뭘 청구하라고요?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하라. 이행이익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신뢰이익. 잠깐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뭐가 신뢰이익일까? 이행이익은 내가 누군가에게서 팔아가지고 들어올 금액이 이행이익이에요. 내가 이거를 가져다가 을이 이거를 갑에서 부동산 을 걸 가져다가 을이 병한테 팔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옥을 3억에 사와가지고 이걸 5억에 팔라고 했다. 그럼 2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행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행이익을 청구하지 못하고 신뢰이익만 손해배상 청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신뢰이익은 어떤 상태가 신뢰이익일까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다 그러면 대출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7월 25일 날 불이 났는데 7월 20일 날 현장을 가봤다. 다시 한번 한옥을 사기 위해서였으니까 현장을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본 거는 7월 20일 날 가봤어. 불은 25일 날 났고, 그럼 20일 날 가봤을 때는 한옥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왔다리 갔다 하고 이렇게 들어간 비용, 그렇게 들어간 비용들이 다 무슨 비용이라고요? 신뢰이익 비용이라고요. 그리고 등기부 띄워봤다. 이런 것들 다 신뢰이익 비용이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뢰이익은 많이 안 나오겠죠? 넘어가. 반응이 샤해. 신뢰이익이 뭔가를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왜 이래 반응이? 자, 4번 봅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죠. 이런 경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불능이니까 일부 불능은 대금 감액으로 가야 됩니다. 뭐로 간다고요? 대금 감액.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없어요. 5번에 계약의 교섭 중에서 일방의 부당 파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뭐라고요? 손해배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상으로는 한 장 넘겨보세요. 316페이지에 26번인데 요 26번을 조금 이따가 동시이항변권인데 좀 이따 하고 저거 동전의 앞뒷면에 해당되는 거 저기가 지금 원시적 불능이라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건 후발적 불능이겠죠?
그럼 후발적 불능에 해당되는 거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지금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 문제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자, 어디를 갈 거냐면 325페이지입니다. 자, 325페이지에 42번을 할 건데 42번을 하기 전에 요걸 좀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8월 1일 날 한옥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8월 1일 날 한옥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8월 16일경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계약한 한옥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한옥이 전소가 됐어요. 8월 16일 날. 그러면 8월 16일 날 화재가 난 것은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문제인가요? 8월 1일이 계약했으니까 16일은 이후입니다. 이렇게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 문제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인 것은 사법상 효력이 유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분하셔야 되네요. 자, 원시적 불능이고 전부 불능이었을 때 그 계약은 뭐가 됐다고요? 무효. 그래서 이거는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한 문제다. 반면에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불능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다. 다만 이 후발적 불능은 위험 부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때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채무자. 여기서 채무자는 매도인입니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위험 부담주의는 네가 봐라 손해 그랬죠? 손해를 누가 볼 거냐를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의 문제다. 그래서 손해를 누가 보는 게 원칙이라고요? 채무자, 매도인이 보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매도인이 보는 게 원칙인데 단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전제 조건이냐? 매도인, 매수인, 쌍방 모두에게 기책 사유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쌍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었을 때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에서 매도인이 손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을 바꿔서 말입니다. 매도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채무자에 해당되는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거. 귀책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것입니다. 귀책 사유 잘못이 있으니까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요. 이것은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를 못합니다.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제가 안 돼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됩니다. 왜?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누가 계약 해제를 못 한다고요? 매수인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못 한다. 여기서는 계약 해제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매수인이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잘못이 없다면 그럼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못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서 손해를 매도인이 보라 그랬으니까 그럼 매도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하면 이제 매수인이 되겠는데 이 매수인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대금 지급 청구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는 말을 표현하는 각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그래서 대금 지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채권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대금 지급 청구를 못 하니까 채권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대금을 갖다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급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볼게요. 지금 채무자 매도인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라면 예외가 존재할 건데 예외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넘어갑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여기서 채권자라고 하는 말은 매수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매수인이. 자, 어떤 케이스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서 이 채권자 지체 중입니다. 자, 채권자 지체라는 말에서 두 가지가 납니다. 수령 지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행 지체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개 다입니다. 수령 지체든 이행 지체든 그 지체에 해당되게 되면 쌍방 귀책 사유가 없다. 쌍방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어도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 더 해볼까요?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요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그러면 요 매도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약처결상의 과실 책임과 위험 부담의 문제는 동전의 앞뒤면이기 때문에 쌍방을 동시에 같이 알아놔야 돼요. 따로 알지 말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42번을 봅니다. 42번. A 소유 건물의 대금 1억 원의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후 제3자가 과실로 화재가 나서 건물이 전세됐다. 그럼 3자가 과실로 불을 냈으면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3자가 불을 냈으면 매도인 매수인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는 없습니다. 이 사례를 토대로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 중 맞는 거. 1번. A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부담한다. 이건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의 문제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는 계약 체결하기 뭐 해야 돼요? 이전의 문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이고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2번. A는 1천만 원을 B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금 쌍방위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위험부담에서 매도인이 손해봐야 되니까 계약금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계약금 받은 것이 있다거나 중도금 받은 것이 있다면 돌려줘야 돼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있으면 이거 다 반환해야 됩니다. 이거. 자, 여기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매수이죠.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데 여기 보니까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 안 돼요. 그래서 D급번 틀렸습니다. 계약 해지 못합니다. 리을 B는 매수인은 A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보배상이라는 것은 이행불능에 가름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전보배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그걸 뭐란다고요? 전보배상인데 여기 지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손해배상 청구를 전보배상이라 그래요. 이행불능. 자, 목적물이 타버렸으니까 이행불능이죠? 그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뭐라 한다고요? 전보배상인데 그럼 이 손해배상이 이게 전보배상이란 말이죠. 손해배상이니까 이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이니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번 목적물 소멸에 의해 쌍방의 채권 재무가 소멸하고 A는 B에게 매매 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매매 잔대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 한옥 못 넘겨주니까 잔대금 달라고 못하죠. 이미 다 타버려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예. 자, 45번 갑니다. 좀 방금 전에 문제는 삼자가 불을 내갖고 목적물이 다 탔다고 문제에서 그렇게 줬죠? 그 목적물 인도 못하니까 잔대금 청구 못하는 거 당연히, 잔대금 지급 청구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 45번으로 갑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가 중요합니다.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역시 후니까 뭐예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예.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 이렇게 가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고요. 후 이렇게 나오면 후발적 불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냐 후냐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기억번입니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그럼 쌍방 잘못이 없어요. 규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 을은 매수인이고 을이 을 소유주택 아니군요. 을 소유주택이니까 을이 매도인이네요.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이 지금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에요. 여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고. 자,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 을이 매도인입니다.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갑에게 수령하였다면 갑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요. 2번도 틀렸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잠깐. 지금 그 매수인이 갑이죠? 갑은 을한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맞네요. 그래서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이 누구라고요? 매수인.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매도인은 돌려줘야 될 반환 의무가 있으니까 갑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네요. 예. 이상 없고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다. 그러면 매수인 잘못이네요. 그러면 을은 매도인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네요.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갑의 수령지체 중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갑은 지금 매수인이고 거기 수령지체, 이행지체 두 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지체이기 때문에 수령지체, 이행지체 두 개 다 적용돼요. 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요거란 말이죠. 수령지체, 이행지체 쌍방의 규책 사유가 없다면 여기 이행을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공용 수용, 재결 수용돼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옳은 것은 이것도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수용당했나요? 계약 체결되고 난 이후에 수용당했으면 뭐예요? 후발적 불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 수용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면 뭐가 발생하냐면 대상 청구권 문제가 생겨요.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넘겨라. 내가 잔금 칠 테니까 수용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넘겨라라고 이걸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기억번입니다. 기억번 을은 지금 매수인입니다.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수용당한 것은 쌍방 모두에게 규칙 사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안 돼요. 계약 해제가 안 되니까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게 전보배상인데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보배상인데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니은번 을은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을 하고 매매대금 지급하고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대상 청구권.
내가 잔금을 칠 테니까 수용보상금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나한테 넘기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은번 맞는 겁니다. 디귿번 을은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써놨습니다만 계약금 중도금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을은 매수인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치는 이유로 신뢰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네. 이건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전의 문제잖아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체결하기 이전인데 이건 계약체결하고 난 이후에 수용당했기 때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있었나 땡.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그래가지고 수용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가 매수인이 하는 말이 내가 잔금을 칠 테니까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 넘기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걸 대상 청구권입니다. 잔금을 쳤다고 해가지고 수용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매수인에 넘어오는 게 아니고 잔금을 칠 테니까 수용보상 청구권을 나한테 넘기시오라고 그걸 갖다 청구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자동으로 넘어오진 않아요. 자동으로 넘어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다 그러면 됩니다. 귀속되지 않아요. 넘기라고 양도를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청구권인 거예요. 미음번 틀렸고 비읍번에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동그라미 강제 수용됐다.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수용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넘기라라고 양도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위험부담 문자까지를 봤고요. 쉬었다가 와서 다시 뒤로 백 해가지고 316페이지에 동시이행 항변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칠판은 지웁니다.